당신이 몰랐던 조선을 알려주는 조이선이에요. 1392년 가을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던 개경 수창궁의 차가운 뜰에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세워진 직후 가장 치열하고 은밀했던 세자책봉의 막전막후가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태조 이성계가 붉은 골룡포를 입고 왕좌에 앉아 있었지만 궁궐 안의 공기는 축제의 열기보다는 서늘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수창궁의 깊은 편전에서는 촛불 하나만이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이성계는 미간을 찌푸린 채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고 그 앞에는 개국 1등 공신 정도전이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에는 가을비가 추적추적 내리며 기와를 때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이성계의 고민은 단순히 나라의 기틀을 다지는 것에 있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새로운 왕조를 이어받을 두 번째 주인, 세자를 누구로 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였습니다. 사실 유교적 질서나 상식대로라면 고민할 이유가 전혀 없는 문제였습니다. 이성계에게는 이미 건장한 성인 아들들이 즐비했기 때문입니다. 저처인 신의왕후 한씨 소생에 장성한 6 아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첫째 방우, 둘째 방과, 셋째 방의, 넷째 방간, 그리고 5째 방원까지 말입니다. 특히 5째 아들 이방원은 누가 뭐래도 개국의 1등 공신이었습니다. 고려의 충신 정몽주를 선주교에서 철퇴로 내리쳐 아버지의 걸림돌을 치운 것도 방원이었습니다. 반대파들의 탄핵을 온몸으로 막아내고 아버지를 옥좌에 올린 장본인도 방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방원은 당연히 자신이 혹은 적장자인 큰형님이 세자가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궁궐 밖 방원의 사가에서는 측근들이 모여 조심스레 축배를 준비하고 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왕의 침전에서 흘러나오는 기류는 묘하게 달랐습니다. 이성계의 곁을 지키고 있는 여인, 바로 계비 신덕황후 강씨의 존재 때문이었습니다. 신덕황후는 이성계가 변방의 장수 시절부터 정치적 후원자 역할을 톡톡히 해낸 여장부였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글썽이며 이성계의 옷자락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전하, 신의왕후의 아들들은 이미 다 장성하여 제밥벌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의지는 칼날보다 날카로웠습니다. 하지만 제배로 낳은 어린 방석이는 전하께서 돌봐주시지 않으면 늑대무리 속의 양과 같을 것입니다. 이성계는 그 말을 듣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성계에게 방원은 너무나 강력하고 때로는 두려운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앞길을 막는 자라면 스승이라도 죽일 수 있는 아들이 바로 이방원이었습니다. 반면 신덕황후의 아들인 방석은 이제 겨우 10살이 조금 넘은 어린아이였습니다. 사랑하는 여인의 눈물 앞에서 늙은 호랑이 이성계의 마음은 속절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침묵을 지키던 정도전이 입을 열었습니다. 전하, 나라의 근본을 세우는 일입니다. 정도전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이성계를 직시하고 있었습니다. 방화는 문무를 겸비한 영걸이나 너무 강한 군주는 신권 중심의 나라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정도전은 판단했습니다. 정도전이 꿈꾸는 조선은 왕이 다스리는 나라가 아니라 재상들이 이끄는 나라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 주관이 뚜렷하고 강력할 이방원보다는 백지장처럼 깨끗하고 가르치기 쉬운 어린 방석이 훨씬 매력적인 카드였습니다. 어진이를 세우는 것이 마땅합니다. 정도전의 이 한마디는 능력 있는 방원보다는 다루기 쉬운 방석을 선택하자는 암묵적인 동의였습니다. 결국 운명의 주사위는 던져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조정의 문무백관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승지가 떨리는 목소리로 교서를 읽어내려갔습니다. 나라의 근본인 세자로 막내 왕자 방석을 책봉한다.
그 순간 조정에는 숨이 멎을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대신들의 눈동자가 흔들렸고 누군가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전날까지 전장을 누비며 개국을 위해 피를 묻혔던 이방원의 얼굴이 창백하게 굳어지는 장면을 곁에 있던 내관은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이방원은 주먹을 꽉 쥐어 손톱이 살을 파고들었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의 눈은 단상 위에 앉아있는 어린 이복 동생 방석을 향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선 끝에 서 있는 진짜 적은 방석이 아니라 그 뒤에서 미소 짓고 있는 정도전이었습니다. 이날의 결정은 단순한 후계자 선정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전쟁의 선전포고였습니다. 세자 책봉 직후 이방원의 위치는 급격하게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개국의 영웅이 아니라 왕권을 위협할 수 있는 잠재적 반역자로 취급받기 시작했습니다. 실록은 이 시기를 아주 건조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행간을 읽어보면 살벌한 견제가 시작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도전은 군권을 장악하기 위해 사병 혁파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왕자라 할지라도 개인적으로 병사를 거느릴 수 없다는 논리였습니다. 이것은 이방원의 손발을 묶어버리겠다는 노골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방원의 집 앞에는 정체불명의 사내들이 서성이는 것이 목격되었습니다. 방원이 집 밖으로 나오려 하자 그들은 쥐새끼처럼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들은 의금부의 나장들이거나 정도전이 심어둔 감시자들이 분명했습니다. 이방원은 자신이 덫에 걸린 호랑이 신세가 되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는 아내인 민씨 부인에게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궁궐에 담벼락에도 귀가 있으니 이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오. 민씨 부인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옷깃을 염해주며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해 겨울, 명나라에 사신을 보내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선의 왕조 교체를 승인받기 위해 누군가 위험한 길을 떠나야 했습니다. 정도전은 이 위험천만한 임무의 적임자로 이방원을 추천했습니다. 겉으로는 왕자의 신분으로 예를 갖추는 것이라 했지만 사실상 볼모나 다름없는 길이었습니다. 이방원은 이를 갈았지만 거부할 명분이 없었습니다. 그는 목숨을 걸고 압록강을 건너야 했습니다. 이때의 기록을 살펴보면 이방원이 떠나던 날 배웅 나온 대신들의 수가 현저히 줄어 있었다고 합니다. 권력의 추가 어디로 기울었는지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이방원은 그렇게 쉽게 무너질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명나라로 가는 길 위에서 그는 와신상담하며 칼을 갈았습니다. 돌아온 후의 정국은 더욱 냉혹했습니다. 세자방석의 교육은 날로 강화되었고 세자시강원에서는 정도전의 사상이 주입되고 있었습니다. 어린 방석은 매일 아침 정도전에게 배운 대로 왕도 정치를 읊었습니다. 이를 지켜보는 이방원의 마음속에는 시커먼 불길이 타올랐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사건 하나가 물밑에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경복궁 공사가 한창이던 어느 날 공사 현장의 인부들 사이에서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정도전 대감께서 왕자들의 사병을 모두 관군에 귀속시키려 한다. 거역하는 왕자는 역적으로 몰려 죽을 것이다. 이 소문은 단순한 뜬 소문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진법 훈련을 핑계로 왕자들의 군사들을 소집하라는 명이 내려왔습니다. 이방원의 신복이었던 하륜이 급히 방원을 찾았습니다. 하륜은 밤늦은 시각 남들의 눈을 피해 변복을 하고 방원의 사랑방에 들었습니다. 대군 나으리, 이대로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하륜의 눈빛은 절박했습니다. 대감들의 칼날이 곧 나으리의 목을 겨눌 것입니다. 방원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침묵했습니다. 창호집 문 밖으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마치 비명소리처럼 들렸습니다. 때를 기다려야 하네. 방원의 대답은 짧았지만 묵직했습니다. 그는 아직 때가 무르익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정도전의 압박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궁중연회에서 술에 취한 정도전이 이방원에게 술잔을 건네며 의미심장한 말을 던졌습니다. 대군,
욕심을 버리면 편안해집니다. 그 말은 위로가 아니라 경고였습니다. 죽은 듯이 엎드려 살라는 명령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방원은 그 술잔을 받아 단숨에 비워냈습니다. 그리고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대감의 말씀 뼈에 새겨 듣겠습니다. 이방원의 그 웃음 뒤에는 서슬퍼런 사리가 감춰져 있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이성계의 건강이 조금씩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왕의 병세가 깊어질수록 궁궐 안의 암투는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신덕왕후 강씨조차도 병석에 눕게 되자 어린 세자 방석의 입지는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든든한 방패막이가 사라져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기회를 틈타 이방원은 조용히 그러나 치밀하게 자신의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이숙번이라는 젊은 장수가 이방원을 찾아와 충성을 맹세했습니다. 처남인 민무구와 민무질 형제도 무기를 숨겨두고 군사들을 점검했습니다. 그들은 마구간의 지푸라기 아래 혹은 마루 밑 깊숙한 곳에 녹슨 칼 대신 기름칠한 창과 검을 숨겼습니다. 밖으로 궁궐 밖에 저작거리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에서는 어린 세자가 나라를 망친다, 정도전이 왕노릇을 한다는 노래가 아이들의 입을 통해 불리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가 누구의 사주로 퍼졌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밤거리의 그림자 속에서 은밀하게 돈을 뿌리는 자들이 목격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 어느 어두운 밤 이방원은 사냥을 핑계로 교회로 나갔습니다. 그곳에는 하륜과 이숙번 그리고 결기를 품은 사병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닥불이 타오르는 숲속에서 이방원은 그들을 둘러보며 나직하게 말했습니다. 호랑이의 새끼가 고양이에게 물려 죽을 수는 없다. 이 한마디에 모여있던 사내들의 눈에 불이 켜졌습니다. 이것은 반역의 모의가 아니었습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었습니다. 하지만 궁궐 안의 정도전은 아직 방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권력과 시스템을 너무나 맹신했습니다. 모든 권력이 자신의 손안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왕자들을 무장해제시키기 위해 그들이 가진 무기를 녹여 농기구를 만들라는 명령까지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은 즉각 첩자를 통해 이방원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방원은 보고를 받은 서찰을 촛불에 태우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를 죽이려 드는구나. 내가 먼저 치지 않으면 내가 죽겠구나. 그날 밤 이방원의 부인 민씨는 집안의 모든 종들을 물리고 은밀한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시집 올 때 가져온 폐물을 팔아 마련한 자금으로 비밀리에 갑옷을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집안의 광에 차곡차곡 쌓아두었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우연히 이방원의 집을 지나던 순찰병이 이상한 금속 소리를 들었다는 기록이 전해집니다. 쨍그랑 하는 쇳소리가 담장을 넘어 들려왔지만 천둥 소리에 묻혀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 소리는 훗날 조선의 역사를 피로 물들일 바로 그 칼날들이 부딪히는 소리였을지도 모릅니다. 조정에서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세자 방석의 교육을 담당하던 스승이 이방원의 측근을 비난하는 상소를 올린 것입니다. 이는 이방원을 직접 공격하지 않고 그의 팔다리를 자르려는 전형적인 정치 공작이었습니다. 이방원은 분노했지만 겉으로는 납작 엎드려 사죄를 청했습니다. 그는 궁궐 마당에 돗자리를 깔고 석고대죄를 하는 신용까지 했습니다. 비참함이 뼛속까지 스며들었지만 그는 굴욕을 참아냈습니다. 지나가던 정도전이 엎드려 있는 이방원을 내려다보며 혀를 찼다는 이야기도 전해집니다. 대군의 기세도 이제 다 꺾였구려. 하지만 정도전은 몰랐습니다. 이방원의 엎드린 눈빛이 땅바닥을 뚫을 듯이 이글거리고 있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날 밤 방원은 집으로 돌아와 분을 참지 못해 병풍을 칼로 베어버렸습니다. 잘려나간 병풍 조각이 허공에 흩날릴 때 방원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신덕 왕후 강씨의 병세가 위독해지자 궁궐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이성계는 식음을 전폐하고 왕비의 간호에 매달렸습니다. 왕의 판단력이 흐려진 틈을 타 정도전 세력은 권력 강화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그들은 이방원을 포함한 왕자들을 각 지방으로 분산시켜 배치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한양에 모여 있으면 영모를 꾀할 수 있으니 뿔뿔이 흩어놓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이 첩보는 궁녀를 통해 이방원 측에 전달되었습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모두가 직감했습니다. 어느 날 새벽 방원의 집으로 낯선 승려가 찾아왔습니다. 그 승려는 신덕 왕후가 있는 궁의 내밀한 상황을 전해주었습니다. 왕비 마마의 숨이 경각에 달했습니다. 오늘을 넘기기 힘들 듯합니다. 왕비가 죽으면 왕은 큰 슬픔에 잠길 것이고 국상은 3년 동안 이어질 것입니다. 그 혼란스러운 시기가 바로 정도전에게는 왕권을 약화시키고 신권을 강화할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반대로 이방원에게는 자신이 제거당할 수도 있는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방원은 마당을 서성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들이 유난히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인 신의왕후 한씨의 원한을 갚아야 한다. 그는 스스로에게 최면을 걸듯 중얼거렸습니다. 개국의 영광을 누리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난 친어머니, 그리고 그 자리를 꿰차고 앉아 자신의 아들을 세자로 만든 계비 강씨. 이방원에게 권력투쟁은 단순한 야망이 아니라 효와 명분이라는 가면을 쓴 처절한 복수극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신덕왕후 강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온 나라가 슬픔에 잠긴 척했지만 이방원과 그의 형제들은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강력한 후견인을 잃은 세자 방석은 바람 앞에 등불 신세가 되었습니다. 장례 기간 동안 이성계의 슬픔은 극에 달해 정사를 돌보지 못할 지경이었습니다. 정도전은 왕을 대신해 국정을 장악했습니다. 모든 보고가 정도전의 거처인 남은의 집으로 모였습니다. 이방원은 이것을 명분으로 삼았습니다. 간신히 왕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정을 농단한다. 그는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둘째 형 방과가 물었습니다. 방원아, 정말 이 길을 가야만 하느냐?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순박했던 방과는 무서운 사륙전을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방원은 단호했습니다. 형님, 우리가 칼을 들지 않으면 우리의 목이 날아갑니다. 방원의 설득에 다른 형제들도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존 본능이 그들을 하나로 묶었습니다. 결행의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겼습니다. 궁궐의 경비가 갑자기 강화된 것입니다. 갑옷을 입은 무사들이 궐문을 2중 3중으로 지키고 있었습니다. 정보가 새어나간 것일까요? 방원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즉시 수하를 보내 상황을 파악하게 했습니다. 알고 보니 명나라 사신이 온다는 소식 때문에 의례적인 경비 강화였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소동으로 인해 방원 측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습니다. 이 긴장감 넘치는 상황 속에서도 기록에 남지 않은 기이한 일화들이 있습니다. 당시 한양의 점쟁이들 사이에서 다리가 5개인 거북이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5번째 아들이 왕이 될 징조라는 해석과 나라가 망조가 들었다는 해석이 팽팽하게 맞섰습니다. 백성들의 불안 심리를 반영한 괴담이었습니다. 어떤 노파는 시장통에서 피냄새가 진동을 한다. 곧 큰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소리치고 다니다가 관아에 끌려가기도 했습니다. 그 큰 비가 붉은 비를 의미한다는 것을 사람들은 나중에야 깨달았습니다. 세자 책봉으로부터 수년이 지난 1398년 여름,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시기였습니다. 정도전은 최후의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진법 훈련 참가를 거부하는 왕자들을 처벌하겠다는 명분으로 소환령을 내린 것입니다. 이제 정말 피할 곳이 없었습니다. 방원은 부인 민씨가 숨겨둔 갑옷을 꺼냈습니다. 그 갑옷에서는 오랫동안 묵혀둔 쇠냄새가 났습니다. 갑옷을 입는 방원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시작될 사륙에 대한 전율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칼집에서 칼을 뽑아 날을 확인했습니다. 푸르스름한 날 위로 그의 차가운 눈빛이 비쳤습니다. 마당에는 이미 무장한 사병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숨소리 하나 들리지 않는 고요함 속에서 살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방원은 그들을 향해 외쳤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간신을 처단하고 종묘사직을 바로잡을 것이다. 그 목소리는 낮았지만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병사들은 침묵으로 답하며 무기를 고쳐주었습니다. 그 시각 정도전은 나문의 집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방 안의 불빛이 얼마나 밝게 타오르는지 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이 자신의 생명을 태우는 마지막 불꽃이 될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왕자의 난, 그 피비린내 나는 서막이 이제 막 오르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한성거리는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멀리서 개 짖는 소리만 간간히 들려왔습니다. 역사는 승리자의 기록이라지만 그날 밤의 공기는 누구의 편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차갑고 냉정한 어둠만이 도시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방원은 말을 올랐습니다. 안장가죽이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는 수창궁 방향이 아니라 정도전이 있는 송현 쪽으로 말고삐를 돌렸습니다. 그의 뒤로 수백 개의 그림자가 따라붙였습니다. 이 움직임을 목격한 야경꾼이 있었지만 그는 공포에 질려 골목 구석에 몸을 숨겼습니다. 그가 본 것은 단순한 군사들의 이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시대를 바꾸려는 거대한 파도의 시작이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이방원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하나, 살아남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뺏긴 자리를 되찾겠다는 집념이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곧 화살이 시위를 떠날 것입니다. 그 화살이 어디에 꽂히느냐에 따라 조선의 운명이 바뀔 것입니다. 그리고 방원은 자신이 그 운명을 쥔 사수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조선의 역사를 뒤흔들 제1차 왕자의 난, 그 폭풍전야의 긴장이 한성을 집어삼키고 있었습니다. 이런 숨겨진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듣고 싶은 이야기를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된답니다.